이 더러운 늙은이가 감히 날 막아?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손이 태수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순간 도시락 가방을 들고 막 도착한 민서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실 앞 한낮에 평화로웠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67살 경비원 태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낯선 입주민이 왜 시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민서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떨어뜨린 도시락 가방에서 따뜻한 된장찌개가 바닥으로 흘러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텔 경비실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68살의 김태수는 밤새 켜놓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미 익숙해진 통증이었죠. 태수는 일지를 펼쳐 밤사이 일어난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303호 독거노인 할머니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실려간 일, 502호 아이가 열이 나서 부모가 급하게 차를 뺐던 일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할머니 항목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연락해서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경비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안전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다가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20년 전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때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경비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IMF가 터지고 회사가 부도나면서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나왔을 때 그 안전모만 들고 나왔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동생 부부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10살 진호가 찡그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사진 속 진호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비 오던 날 교통사고로 동생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진호를 데려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했죠. 경비실 문이 열리며 교대 근무자인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또 진호가 전화했다면서요? 박 씨의 말에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째야. 돈 좀 빌려달라고. IT 회사 다닌다더니 맨날 돈 타령이야. 태수는 경비복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6시가 되자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503호 김 사장이 급하게 나오며 물었습니다. 김경비님, 우리의 학원차 탔나요? 태수는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네, 7시 45분에 안전하게 탔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도시락 싸주셨더군요. 김 사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퍼졌습니다. 태수의 낡은 수첩에는 입주민들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 집 아이가 언제 학원을 가는지, 어느 집 어르신이 병원 정기검진을 받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25년간 조카를 키우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실을 나서며 태수는 다시 한번 안전모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벽에 걸린 추억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대를 마친 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아침 7시에 햇살이 눈부셨지만
밤새 지친 눈에는 그저 따가울 뿐이었죠.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생선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태수는 고등어 2마리와 무 대파를 골랐습니다. 며느리 민서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해줄 생각이었죠. 며느리가 복이 많네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직접 장도 봐주시고. 아주머니의 말에 태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니까 며느리라도 잘 챙겨야죠. 계산을 하며 지갑을 열었을 때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25년 전 진호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진호는 울면서도 태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민서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서가 밝은 얼굴로 맞았습니다. 아버님, 밤새 고생하셨어요. 얼른 씻고 오세요. 된장찌개가 막 끓었어요.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태수가 좋아하는 깻잎장아찌까지. 하지만 한쪽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자리였죠. 오늘도 안 들어왔구나. 태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출장이 많대요, 아버님. IT 회사가 다 그렇잖아요. 태수는 숟가락을 들다가 민서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서는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한참을 뜸들이던 민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진호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일이야? 민서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3개월째 연체됐다고 독촉 전화가 계속 와요. 오빠 명의로 된 카드인데 한도가 다 찼대요. 태수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IT 회사 과장이면 월급이 적지 않을 텐데. 그게. 민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오빠 가방에서 서류를 봤는데요. 사직서였어요. 날짜가 3개월 전이었어요. 태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깨뜨렸죠. 25년을 키운 아들이, 아니, 조카가 3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가 태수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오빠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 키우셨잖아요. 태수는 민서의 따뜻한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거짓말을 하며 집을 나가고 있는데 민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아버지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었죠. 민서야, 너는 정말 우리 집 복이야. 태수의 말에 민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민서는 병원 휴게실에서 도시락 가방을 꺼냈습니다. 매주 이 시간이면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길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오늘은 특별히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민서야, 또 시아버지한테 도시락 갖다 드리러 가니? 선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대단하다 정말.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갈비찜통, 잡곡밥통, 그리고
나물 반찬 3가지가 담긴 3단 도시락이었죠. 맨 아래 칸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동치미까지 따로 담았습니다. 병원장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민서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박 간호사, 오늘도 시아버지께 가는 길인가? 민서가 인사를 하자 병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같은 간호사가 우리 병원의 자랑이야. 환자들도 다들 칭찬하더군. 점심시간이 되자 민서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오피스텔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지만 걸어가기엔 도시락이 무거웠죠. 택시기사가 뒷거울로 도시락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점심 배달 가시나요? 도시락이 꽤 많네요. 시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민서가 대답하자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도시락을 직접 갖다 드리는 며느리가 있나요? 대단하시네요. 택시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 안에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진호였어요. 정장 차림의 진호가 옆 좌석의 여자와 깊은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시아버지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수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야. 오늘도 왔구나. 태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갈비찜이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태수가 도시락을 받으며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매번 오기 힘들 텐데 병원 일도 바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민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배신하고 있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태수가 도시락을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야, 갈비찜이네. 민서야, 너무 고생했어.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있던 외제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가 다른 여자와 키스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걸어가는 민서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상적인 수요일이 오늘따라 무척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도시락을 전달하고 경비실을 나와 로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오피스텔 전체를 울렸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지적질이야? 민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는 곳은 로비 한가운데였죠. 민서가 고개를 돌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키가 크고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태수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까 진호와 키스하던 그 여자였어요. 빨간색 명품 가방에 하이힐, 그리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대시면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완벽하게 그린 붉은 입술이 일그러지며 독을 뿜었죠. 늙은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시든 규칙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소방차 진입로에 차를 대시면. 그 순간 여자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의 손바닥이 태수의 왼쪽 뺨을 때린 것이었죠. 태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며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68살의 노인이, 그것도 밤새 일한 피곤한 몸으로 젊은 여자에게 뺨을 맞은 것입니다. 태수의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고 한쪽 렌즈에 금이 갔습니다. 늙은이가 버릇이 없네. 다시 한번 나한테 뭐라고 했다간 가만 안 둬.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고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회사원들, 우편물을 가지러 온 주부들, 배달 기사님까지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기세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뛰어갔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아버님한테. 민서의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민서를 위아래로 훑었죠. 병원 유니폼을 입은 민서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간호사? 월급이나 제대로 받아? 아버님? 이 늙은이가 당신 시아버지야? 여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민서는 태수 앞에 서서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떨어진 안경을 주워 태수에게 건네며 말했죠. 네, 우리 아버님이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바로 그때 로비 입구에서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진호는 이 상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자와 태수 그리고 민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르르 떨렸어요. 여자가 진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호 씨, 이 늙은 경비원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좀 해결해줘요. 민서가 진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호 오빠, 이 여자가 아버님을 때렸어요.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뭐, 아버님? 진호 씨, 이 경비원이 당신 아버지예요? 진호의 입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죠. 무슨 소리야? 난 이 사람 모르는데. 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5년을 키운 조카가 법적으로 아들이 된 진호가 자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경비실 벽에 기대야만 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호 오빠, 어떻게 아버님을? 진호가 차갑게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오해하지 마. 이분은 그냥 양아버지일 뿐이야.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 여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양아버지? 그것도 경비원이? 진호 씨, 나한테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잖아요.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수를 외면했습니다. 유라 씨,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가요. 유라라는 이름의 여자가 경멸하듯 태수를 다시 봤습니다. 경비원이 양아버지라니. 진호 씨, 당신 정말 사기꾼이네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10살 때부터 키운 아이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정말 아들이래? 양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으니까요. 보안 요원 2명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태수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진호는 유라의 팔을 잡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서만이 태수 곁에 남아 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죠. 유라라는 이름의 여자가 다시 한번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양손을 허리에 올렸습니다. 그 자세는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듯 했어요. 뭐야, 진호 씨. 이 늙은이가 정말 당신 아버지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진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양아버지. 내 진짜 아버지는 아니고. 유라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양아버지가 경비원이야? 나한테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잖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강남에 빌딩 있다고 했잖아요. 진호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둘씩 들통나고 있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 주부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저 사람 3층 IT 회사 다니는 김 씨 아들 아니야? 민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빠, 아버님이 당신을 어떻게 키우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10살 때부터 키워주셨잖아요. 그 말에 유라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진호 씨, 당신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뉴욕에서 사업하신다고. 진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고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죠. 그는 유라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유라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며느리구나? 유라가 민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알아둬요. 진호 씨랑 저랑 6개월째 사귀고 있어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죠. 6개월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진호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서야,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은 무슨 나중?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진호 씨가 당신과는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이혼 준비 중이라면서요. 시골 출신의 간호사라서 맞지 않는다고요. 그 순간 태수가 벽에서 몸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금이 간 안경을 쓴 채로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진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에는 25년간 쌓아온 정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진호야. 태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죠.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제 인생?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인생이 뭔데?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양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내 인생이야? 유라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늙은이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안이랑 격이 안 맞아요. 신성그룹 최 회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경비원 양아버지를 둔 사람이랑은 결혼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유라 앞으로 다가가 똑바로 쳐다봤어요. 신성그룹이 뭐가 대단해요? 돈이 있으면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되나요? 유라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월급 300도 안 되는 간호사가. 바로 그때 로비에 모여있던 한 노신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502호에 사는 박 회장이었죠. 아가씨, 그만하시죠. 김경비님은 이 건물에서 3년째 일하시는 성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라는 오히려 더 기세를 올렸습니다. 아저씨는 뭐예요? 늙은이들끼리 편들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태수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진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25년 전 비 오던 날 동생 부부의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던 10살 진호를 안아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진호는 삼촌, 이제 아빠가 되어주세요라고 울먹였었죠. 진호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태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말 나를 모른다는 거니? 정말 우리가 남이란 말이니? 진호는 여전히 시선을 피한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그 순간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이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이었죠. 지금 무슨 일입니까? 입주민분들이 소란스럽다고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요. 유라가 관리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경비원을 당장 해고하세요. 손님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관리소장이 태수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경비님, 괜찮으십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은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서가 태수를 따라가려 했지만 진호가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서가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오빠는 이미 선택했잖아요. 로비의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은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그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슨 소란이? 남자가 말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이 벌어졌어요. 경비실 앞에 서 있는 태수를 본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소장님. 태수도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안경 너머로 본 그 얼굴이 낯익었죠. 정대리? 남자는 정연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주가 된 정연택 회장이었죠. 그가 급하게 태수에게 다가가더니 놀랍게도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은인이십니다. 20년 만입니다. 정연택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와 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경비원을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건물주가 그에게 이렇게 극진히 인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라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연택이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구로 공사장 붕괴 사고 기억하십니까? 철골이 무너질 때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셨잖아요. 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대리.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정연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지 않으셨다면 저희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을 겁니다. 정연택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20년 전 건설 현장이 무너지는 순간 제 아버지를 등에 업고 탈출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다리가 철근에 찔렸는데도 아버지를 먼저 구하셨어요. 태수의 왼쪽 다리를 보니 정말로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바지 밑으로 살짝 보이는 그 흉터는 길고 깊었죠.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경비원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 매일같이 소장님을 찾으셨어요.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고 평생의 은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소장님이 사라지셨어요. 20년 동안 찾았는데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라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딸이라는 허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정연택이 건물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큰 소리치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도 않았어요. 정연택이 유라를 쏘아봤습니다. 방금 이분께 무례하게 군 사람이 당신입니까? 유라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정연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당신이 이분의 뺨을 때렸죠? 은인을 때린 겁니다. 주변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던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 촬영했습니다. 이 여자가 김경빈님을 때리고 모욕하는 장면이 다 들어있어요. 정연택이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유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마지못해 태수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정대리가 이렇게 큰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진호의 배신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연택이 진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까 소장님을 모른다고 했죠? 진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게 민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김태수 경비님의 양아들입니다. 10살 때부터 아버님이 키우셨어요. 그런데 방금 아버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정연택의 표정이 경멸로 변했습니다. 양아버지를 부정하는 사람이군요. 그것도 이런 은인을. 그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내려와. 그리고 3층 IT 회사 김진호 씨 회사 조사해봐. 월세 납부 현황도 확인하고.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회사가 정연택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몇 분 후 김비서가 서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김진호 씨 회사는 3개월째 월세를 연체 중입니다. 그리고 김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이미 3개월 전에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무직 상태예요. 유라가 진호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죠. 뭐야? 무직이라고? IT 회사 과장이라고 했잖아요. 진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연택이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뺨이 많이 부으셨어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정대리, 아니 회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인이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정연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장님,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저희를 찾아오셨으면 도와드렸을 텐데.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도움받고 싶지 않았어.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 순간 정연택이 다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은인을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평소에 그저 친절한 경비원으로만 알았던 태수가 사실은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502호 박 회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김경비님이 그런 분이었군요. 그동안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시선은 여전히 진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5년을 키운 아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수의 작은 아파트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민서가 가져온 병원 처방약이 놓여 있었고 부어오른 뺨을 위한 찜질도 준비되어 있었죠. 태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진호의 배신이 시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버님, 따뜻한 보리차예요. 드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민서야, 고마워. 너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민서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님, 오늘 정말 충격받으셨죠? 저도 진호 오빠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태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25년을 키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민서가 태수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태수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진호가 내 동생 아들이었어. 친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10살 때 데려왔지. 처음엔 삼촌이라고 부르더니 어느 날부터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의 얼굴에는 아픔이 가득했어요. 그때 진호가 울면서 말했어. 이제 삼촌이 아빠가 되어달라고. 평생 잘 살겠다고. 효도하겠다고.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서가 손수건을 꺼내 태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진호 오빠가 그나마 사람답게 자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오빠는 고아원에 갔을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버님,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도 할머니도 안 계셔서 혼자였잖아요. 아버님이 양쪽 가족 역할 다 해주셨잖아요. 태수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혼자 예식장에 왔을 때 정말 안쓰러웠어. 26살 젊은 나이에 가족 하나 없이. 민서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계셨잖아요. 신부 측 하객이 없어서 창피할 뻔했는데 아버님이 양쪽을 다 챙겨주셨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 내가 진호와 결혼하면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지만 난 처음부터 널 딸처럼 생각했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진호 오빠가 양자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오빠가 말해줬거든요. 10살 때 부모님 잃고 아버님이 키워주셨다고요.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가 그걸 내게 말했어? 네. 그런데 오빠는 그게 부끄러운 것처럼 말했어요. 친부모가 아니라서 창피하다고. 저는 오히려 아버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서가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죠. 아버님,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빵 자격증과 여러 수료증이 들어 있었어요. 프랑스 빵, 케이크 데코레이션, 천연 발효빵 과정까지 다양한 증서들이었습니다. 저 사실 간호사 일하면서 밤에 제빵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주말엔 학원도 다녀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증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언제다? 진호는 알아?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한테는 말 안 했어요. 한 번 말했다가 비현실적이라고 간호사나 계속하라고 했거든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빵집을 열고 싶어요. 소아암 병동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빵을 만들고 싶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픈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태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꿈이구나.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아버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요즘 이상해서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태수가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진호는 몰라봤지만 넌 정말 보물이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이 제 진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혈연보다 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넌 이미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작은 아파트 안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일게요. 태수가 민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진호보다 훨씬 더 자신의 진짜 가족 같다고. 25년간 키운 조카는 자신을 부정했지만 3년 된 며느리는 자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가 팔을 썰고 있는 소리였죠.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현택 회장이 태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그곳은 태수가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것 같던 곳이었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조심스럽게 걸었죠. 하지만 정현택은 태수를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했고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현택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태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보다시피야. IMF 이후로 계속 이렇게 살았지. 회사가 부도나고 퇴직금도 못 받았어. 경비원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정현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어렵게 사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숨어 지낸 거지.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남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 정연택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 그 젊은 남자가 소장님 아들이라면서요? 아까 양아들이라고 했던데.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호 말이지. 내 동생 아들이었어. 25년 전에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10살짜리를 내가 데려와 키웠지. 법적으로 양자 입양까지 했어. 그런데 왜 소장님을 모른다고. 정연택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에 IT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봐. 정연택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김진호 씨 회사 조사 결과 어떻게 됐어?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김 비서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회장님, 확인 결과 김진호 씨가 다니던 회사는 우리 건물 3층에 입주했던 스타트업인데요. 3개월째 월세가 밀려서 지난달에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태수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제 퇴거라고? 김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호 씨는 이미 3개월 전에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무 태만과 무단 결근으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정연택이 전화를 끊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아드님이 3개월 동안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잡으려다가 놓쳤고 물이 테이블보에 쏟아졌죠. 정연택이 급하게 냅킨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연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 최유라 씨 말입니다. 조사해보니 신성그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수가 놀란 눈으로 정연택을 봤습니다. 그럼 그 여자도 사기꾼이란 말이야? 정연택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최유라 32살. 사기 전과 산범입니다. 결혼 사기로 2번, 투자 사기로 1번 전과가 있어요.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요. 태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25년간 키운 아들이 사기꾼과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아내와 양아버지를 속이면서였습니다. 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연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그 여자는 고소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을 폭행한 것도 있고 사기 혐의도 있으니까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두자. 진호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정연택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은인을 때린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소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연택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죠. 그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소장님을 이렇게 급하게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연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은인을 꼭 찾아서 보답하라고 하셨죠.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 회장이 돌아가셨구나. 몰랐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소장님을 찾으셨어요. 그날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20년을 더 못 살았을 거라고, 그 20년 동안 저희 가족이 누린 모든 행복이 소장님 덕분이라고 하셨죠. 정연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봉투였죠. 소장님, 이건 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아버지가 은인을 찾으면 꼭 전달하라고 하신 겁니다. 태수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버지가 남기신 금액이 50억입니다. 정연택의 말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개인 재산에서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은인을 위한 돈이라고 하셨죠. 태수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죠. 평생 경비원으로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정 회장,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받을 수 없어. 정연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값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소장님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고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했죠. 25년간 키운 양아들은 자신을 부정했는데 20년 만에 만난 옛 부하 직원은 자신에게 거액을 남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정연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좋은 일에 써주세요. 소장님이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연택이 태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죠. 벽면에는 선대 회장인 아버지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모셨습니다. 정연택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이 호화로운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연택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 회장, 지난번에 말한 유산 얘기는 정말 부담스러워.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나?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그것 말고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정연택이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자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님, 이 서류는 정연택 회장님의 개인 증여 계약서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아버지의 유산과 별개로 본인 재산 중 50억을 추가로 김태수님께 증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태수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산도 과분한데 자네 돈까지? 정연택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부인과 이혼했고 자식도 없습니다. 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20년 전 저희 가족의 은인이시고 지금도 어렵게 사시죠. 그래도 총 100억이라니 너무 큰 돈이야.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연택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진호가 태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내역, 민서 명의로 대출받은 기록들이었죠.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이런 짓을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직후부터요. 정연택이 설명했습니다. 최유라와 호화롭게 지내느라 이런 범죄를 저질렀죠. 태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키운 양아들이 자신과 며느리를 상대로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갚겠습니다. 정연택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이래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소장님은 너무 선하세요. 그런 분이 이런 배신을 당하시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정연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장님, 며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서 간호사 말입니다. 태수가 놀란 눈으로 정연택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더군요. 매일 시아버지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드리고 밤에는 제빵 공부를 한다면서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진호보다 훨씬 더 내 가족 같아요. 그럼 이 돈으로 진짜 가족을 도와주세요. 정연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꿈꾸는 베이커리를 열어주세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다고 들었습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연택의 제안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연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유라 씨를 더 조사했더니 화면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유라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들이었죠. 진호와 사귀는 동시에 두세 명의 남자를 더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사기 전문가입니다. 진호 씨도 그 중 한 명일 뿐이에요. 돈이 떨어지면 바로 버릴 겁니다.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가 불쌍하네.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연택 회장실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민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 회장님도 안녕하세요. 정연택이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간호사님, 타이밍이 좋으시네요. 마침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어두웠죠.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태수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너에게 미안한 일이 생겼다. 태수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구나. 3천만 원이 넘는다고 정 회장이 알려줬어.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인된 사실을 듣자 충격이 컸죠. 제 명의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정연택이 태블릿을 민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호 씨가 민서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온라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류도 위조했고요. 민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죠. 그럼 제가 그 돈을 갚아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 태수가 민서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정연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진호는 내가 25년간 키운 아이야. 경찰서에 보낼 수는 없어. 민서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호에 대한 분노도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100억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아직 정연택의 제안을 최종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수의 작은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태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문을 열자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진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했죠. 정장 대신 후줄근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불안정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호가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가 놀라서 진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진호는 완강히 버텼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서가 부엌에서 나와 진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나간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태수가 부탁해서 아직 고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태수가 진호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진호가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와 끝났어요. 그 여자가 저를 버렸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태수는 이미 정연택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니?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진호 앞에 찻잔을 놓는 손길이 거칠었죠. 진호가 민서를 슬쩍 봤지만 민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서야,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진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민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아요. 3천만 원이 넘던데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연택 회장님이 조사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버님 카드도 도용했다고요. 진호가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갚을게요. 일자리를 구해서라도.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진호가 일어나서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진호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죠. 아버지가 50억을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태수와 민서가 동시에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연택 회장 회사 직원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큰 돈을 받으실 거라고.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돌아온 거니? 아니에요. 진호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아버지, 저도 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되었잖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눈물과 후회는 사라지고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났죠. 태수가 실망한 눈빛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 돈 때문에 온 거구나. 진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가족인데 당연히. 나가.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눈에는 분노가 섞였죠. 알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저도 권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진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아파트 안에 크게 울렸어요. 민서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민서가 태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며칠 후 진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진호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수 씨, 김진호 씨는 법적 양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으실 재산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태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속?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거액을 증여받으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진호 씨도 가족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가 있습니다. 민서가 분노했습니다. 권리라고요? 아버님 카드를 도용하고 제 명의로 대출받은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요? 진호가 민서를 쏘아봤습니다. 넌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법적 아들이고 너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자 정현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변호사가 더 있었죠. 제가 때맞춰 온 것 같네요. 정현택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진호와 그의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현택 회장이 직접 온 것이었으니까요. 정현택이 진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김진호 씨, 당신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러 왔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가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자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김진호 씨의 범죄 기록입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 고소만 하면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정현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수 소장님이 받으실 돈은 증여가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 붙은 기부금입니다. 상속 대상이 아니죠. 진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현택과 그의 변호사들이 떠난 후 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후회와 미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죠.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진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날 빼고 민서한테 주려고 했던 거지? 태수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스스로 자격을 잃은 거야. 진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격? 내가 25년 동안 당신 아들 노릇했는데 그것도 자격이 안 돼? 민서가 분노했습니다. 아들 노릇? 아버님 카드 훔치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게 아들이 할 짓이야? 진호는 민서를 무시하고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위협적이었어요. 아버지,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그 돈의 절반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사라질게요. 안 돼. 태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싸우겠어요. 내가 법적 양자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유류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순간 태수를 때릴 것처럼 보였지만 겨우 참았죠. 대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찻잔이 떨어져 깨졌어요. 후회할 거예요. 진호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문이 쾅 닫히고 난 후 태수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민서가 깨진 찻잔을 치우며 걱정스럽게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호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죠. 태수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경비 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신대요. 시장 아주머니가 옆 가게 주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그러는데 병원에 가봐야 한대요. 정말? 그러고 보니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 다른 상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죠. 태수가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동정과 의심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일주일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호가 의사 한 명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했지만 뭔가 수상해 보였죠. 아버지,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진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거부했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액을 받으시는데 정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대요. 민서가 급하게 정연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연택은 즉시 자신의 변호사를 보냈고 가짜 의사는 쫓겨났죠. 하지만 이미 동네에는 태수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25년간 아들로 키운 진호가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서가 담요를 가져와 태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태수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야,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정말 건강하세요. 민서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문과 스트레스로 태수의 건강은 실제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졸리고 식욕도 없어졌죠.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이나 빠졌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김경비님, 죄송하지만 입주민들이 불안해해요. 경비원이 치매라는 소문이. 태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저도 믿지 않지만 입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단 휴직을 하시는 게...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에서조차 의심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수는 경비복을 벗어 개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죠. 이름표를 떼어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였죠. 진호가 태수의 후견인이 되겠다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태수가 서류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연택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진호 씨가 김태수 씨의 정신 능력이 부족하다며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뭐요? 민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증여나 상속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요. 태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경비원 일을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그 시간에 깨어났죠.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이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서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생 부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공원 묘지는 새벽이라 텅 비어 있었고 이슬에 젖은 잔디가 신발을 적셨죠. 태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동생아, 형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진호를 제대로 못 키웠어. 묘비에는
1998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7년 전 비 오던 그날이었죠. 교통사고 현장에서 10살 진호가 부모의 시신 옆에서 울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호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들어 있었죠. 해맑게 웃고 있는 12살 진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태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고등학교 때 진호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원비를 받아서 PC방에 갔던 일이었죠. 태수는 그때 혼내는 대신 이해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대학교 때는 학비가 부족하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태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돈을 마련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경비원이 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진호를 위해서였는데 형님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태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걸까? 묘지기 할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새벽 순찰을 도는 중이었죠. 이른 시간에 오셨네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동생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묘지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태수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25년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절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묘지기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잘 두셨다면서요? 동네에서 소문났던데. 매주 도시락 싸서 시아버지한테 갖다 드린다고. 태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진짜 딸 같아요. 그럼 됐네요. 묘지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가족이 있으면 된 거예요. 묘지기가 떠난 후 태수는 한참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묘지에도 서서히 빛이 들어왔죠.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연택이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어디세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민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미안해. 동생 묘소에 다녀왔어. 민서가 태수의 젖은 신발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도 안 드시고 나가셨죠? 얼른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 끓여놨어요. 태수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진호가 배신했어도 민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서야. 네,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저도 고마워요. 진짜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연택과 변호사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소장님, 진호 씨가 새로운 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연택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정연택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진호와 유라의 문자 메시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태수와 민서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늙은이 치매 만들기 작전 성공할 것 같아. 후견인 되면 100억은 우리 거야. 진호가 유라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정연택이 설명했습니다. 진호 씨가 최유라와 다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연극이었어요. 헤어진 척하고 진호 씨가 돌아온 것도 시나리오였죠. 민서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반성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정연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호 씨가 가짜 의사를 고용해서 허위 진단서를 만들려고 했어요. 다행히 우리가 먼저 알아냈지만 태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키운 양아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연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수님, 이 서류는 진호 씨를 파양하는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박민서 씨를 법적 양녀로 입양하는 서류도 있고요. 태수가 놀란 눈으로 변호사를 봤습니다. 파양이 가능해요? 성인 파양은 쌍방 합의가 필요하지만 진호 씨의 범죄 행위가 입증되면 법원 판결로 가능합니다. 문서 위조, 사기, 명예훼손 등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민서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태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진호와의 25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좋아요. 파양 신청을 하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양녀로 입양하고 싶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에요? 그래. 넌 이미 내 딸이야. 이제 법적으로도 딸이 되는 거야. 정연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유산과 제 개인 재산을 합쳐서 100억을 즉시 증여하겠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태수가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오늘 은행에 가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진호 씨가 후견인 신청을 했어도 소장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의사 소견서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과장님의 소견서입니다. 어제 검사 받으셨죠? 김태수님은 완전히 건강하시다고 나왔습니다. 태수는 기억이 났습니다. 정연택이 어제 병원에 데려갔던 것이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싶었죠. 그리고 소장님, 정연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민서 씨의 베이커리를 열어주세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민서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베이커리라뇨? 알고 있어요. 민서 씨가 제빵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계시죠? 밤마다 공부하신다고 들었어요. 태수가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내 꿈을 이룰 때야. 그날 오후 은행에서 100억이 태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태수는 즉시 45억을 민서 명의로 증여했죠. 나머지는 자신의 노후와 좋은 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큰 돈을.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딸한테 주는 거야. 태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진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라와 함께였죠. 두 사람은 당당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후견인 심판 날짜가 잡혔어요. 진호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치매 노인의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하는 게 맞죠. 하지만 태수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진호와 유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담담한 걸까요? 바로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내려서 진호와 유라에게 다가왔죠. 김진호 씨, 최유라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라가 발버둥쳤습니다. 이거 나요. 우리가 뭘 했다고. 정연택이 현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짜 의사를 고용해서 허위 진단서를 만들려고 한 게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고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가 태수를 바라봤지만 태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호가 애원했지만 태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난 후 태수는 민서와 정연택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난 것이었죠. 이제 새로 시작해요. 민서가 태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진호와 유라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죠. 태수와 민서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진호는 문서 위조,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진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집행유예라도 정가자가 된 것이었죠. 유라는 더 심했습니다. 이미 정가가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1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호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이 옆에 있었지만 잠시 대화할 시간은 있었죠. 아버지. 진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수는 진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태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린 가족이 아니야. 법원을 나오니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서가 태수의 팔을 잡았죠. 이제 민서는 법적으로도 태수의 딸이었습니다. 양녀 입양이 완료되었거든요. 아버님, 오늘 베이커리 오픈 날이에요. 가보실래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딸 가게 구경 가야지.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희망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가게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와, 민서 씨, 드디어 오픈했네요. 동네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에서 2년간 공부하고 돌아온 후 6개월간 준비해서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1층은 일반 베이커리, 2층은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죠. 어서 오세요. 민서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가게 안은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갓 구운 크루아상, 바게트, 페이스트리들이 진열대에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태수와 민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설명과 함께요.
2층으로 올라가니 더욱 특별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죠. 알레르기 프리빵, 당뇨 아이들을 위한 저당빵 등 특별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서 언니, 한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민서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왔구나. 오늘은 특별히 수진이가 좋아하는 초코 머핀 만들었어.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서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들을 돕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죠. 정현택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민서 씨,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소장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오픈 파티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이었죠. 경비실에서 태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경비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박 회장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김태수입니다. 경비원이었던 김태수요. 겸손하시기도 하지. 100억 부자가 되셨는데. 다른 입주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죠. 다만 이제는 민서의 꿈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붐볐습니다. 소아암 병동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찾아왔고 동네 주민들도 계속 들어왔죠. 민서는 쉴 새 없이 빵을 포장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서야, 좀 쉬어.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행복해서 피곤한 줄도 몰라요. 민서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 9시 가게 문을 닫은 후 태수와 민서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죠. 민서야, 고생했어. 태수가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축하해주는 것처럼요. 진호는 어떻게 지낼까? 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25년간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수의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고 평온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다만 이제는 경비실이 아닌 민서의 베이커리 2층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였죠. 태수는 이제 희망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정현택과 함께 만든 재단으로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베이커리에 출근해서 재단 일을 보고 오후에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세요. 민서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민서의 베이커리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알려졌죠. 매달 수익의 절반을 희망재단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와는 1년 넘게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민서가 편지를 건네줬고 태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실히 살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었죠.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진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답장은 안 하실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베이커리 문이 열리고 정연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소녀가 있었죠.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정연택이 말했습니다. 소녀가 모자를 벗자 민머리가 드러났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아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지우예요. 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태수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야, 반가워. 할아버지는 태수야. 할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우가 작은 손으로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작은 손의 온기가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지우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특별한 빵 만들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뭐야? 딸기 케이크요. 지우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태수와 정연택은 1층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소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정연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회장님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연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소장님이 평생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재단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안에 병원 내 쉼터를 5곳 더 만들 계획이었고 치료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었죠. 오후가 되자 태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소아암 병동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날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이야기였죠.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병원을 나오는 길에 태수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거든요. 진호였습니다. 진호도 태수를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진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도 초췌했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멀리서라도 뵙고 싶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도 않았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난 놈이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알았어요. 태수가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진호에게 건넸죠. 진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잘 지내고 있니? 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로 됐어. 태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건강해라. 태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호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베이커리로 돌아오니
민서가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임신했어요. 2달이래요. 태수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생기는 것이었죠. 진짜 손자가요. 정말이니? 정말? 태수가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죠. 오늘 손자 소식을 들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았다. 진정한 가족을 얻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